안녕하세요.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책방에서 열리는 띵작가 요즘 뭐 읽어를 진행을 맡은 김인선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같이 이야기해 주실 고재욱 작가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소설을 쓰는 시각예술가 고재욱입니다. 네, 취미로 책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버젓이 옐로우라는 책이 출판이 됐어요. 이 책은 스페이스 윌링 앤 딜링에서 고재욱 작가가 개인전으로 소개한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시각예술가로서 소설을 쓰시면서 또 회화 작업을 같이 전시했던 개인전이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2019년 말이었죠, 그죠?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줄거리 뭐 한두 문장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선 아시아에서 발병한 정체불명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인구가 많이 줄어든 이후에 생존자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전시의 제목이 고재욱의 크리셰 극장 땡땡 옐로우였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은 옐로우. 크리셰 극장으로서의 옐로우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데 실제로 이 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이제 거의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책이다 막 이렇게 감탄도 하고 했는데 작가님이 이 전시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윌링앤딜링에서 전시가 이제 잡힌 이후에 제가 다른 곳에서 하는 어떤 약간 반복되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숨어서 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이렇게 굉장히 잘 캐치해 주셔가지고 그때 사실 소설을 취미로 쓰고 있긴 했지만 출판을 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고재욱 작가님이 윌링 앤 딜링에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온전한 고재욱을 한 번쯤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재욱 작가님이 본인 자체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없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 하는 거 말고 그거를 막 캐물었더니 그러면서 또 이제 이전에 짧게 썼던 소설도 몇 번 봤었고 해서 요즘 뭐 글 쓰는 거라도 없냐, 소설을 쓰고 계시는 게 있다고 해서 너무 반가워서 그걸로 해보자, 책을 한번 본격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시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을 너무 쉽고 이제 빠르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이었고, 그리고 이 내용도 3년 정도 구상을 하셨잖아요. 정말 이 구성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참 탄탄했고 그래서 되게 놀랬었어요. 책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셰 극장이라는 제목이 사실 뻔한 내용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료 수집도 있었잖아요.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실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다뤘는지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 그런 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크리셰 극장이라는 타이틀을 처음 저희가 정하게 됐던 것도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들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내러티브의 문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 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미있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글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크리셰 극장이라는 것으로 이제 전시 제목을 정했고, 그리고 실제로 가짜 뉴스들은 너무 많죠. 인터넷에서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가능하면은 검증된 자료들 거의 뭐 대백과사전이나 이런 곳에서 야 이건 진짜 팩트다 이런 정보들을 위주로 이렇게 수집하려고 노력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물론 약간의 이것은 가짜 뉴스지만 같이 쓰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가짜는 뭘 여기다가 넣으셨어요? 사실 처음 과학적인 내용으로 쭉 전개가 되다가 도저히 스토리가 안 풀려서
그런 어떤 페로몬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컨트롤되는 거는 증빙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소설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페로몬에 의해서 조정된다. 이거는 네. 가짜군요. 네.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네. 누가 전화하셔가지고 네. 예, 뭔가 작가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네. 한번. 실제로 저 좀 황당했던 게 그런 어떤 세교학 전공하신 분이 소설을 보시고 이제 전화를 하셔서 지금 이런 어떤 소설에 나오는 배양 방식이나 그런 건 지금 쓰지 않는다. 한 30년 전에 그 이후에는 쓰지 않는 기술이다라는 것도 짚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적인 부분은 사실 이 옐로우라는 어떤 팬데믹 상황에 대한 가정이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었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1918년에서 19년에 발병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미국에서 발병했다고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1차 대전의 희생자, 사망자들의 수보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수가 3배 정도 더 많다는 어떤 추정치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발병했는데 왜 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좀 재미있는 이슈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사실 안 퍼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연합국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유럽에 퍼져. 네, 조선까지 퍼지게 된 전 진구적인 이제 팬데믹이었는데 그것을 승전국인 어떤 연합군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 언론들에서 이런 전염병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어떤 식의 기사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런 검증 절차들을 스페인 언론에서 내서 그 오명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스페인 독감이라는. 스페인은 억울하겠네요. 그런 어떤 억울한 부분도 좀 소설에 녹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옐로우라고 일부러 타이틀을 지은 것도 결국은 바이러스가 인종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중점적으로 발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옐로우라는 이명이 붙고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로 이제 이끌어진 거죠. 이제 그런 설정들도 스페인 독감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옐로우는 이제 이 책의 중심이 되는 바이러스의 이름으로서 그러니까 별명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을 보면 뭐 A, K, 또 뭐 E, O 막 이런 이제 이니셜로 시작을 하는데 이들 간의 대화를 나눌 때는 실제 이름을 불러요. 오스모, 뭐 H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라는 이니셜이 H로, 오스모라는 이름은 O 이런 식으로 소설을 읽으면서 또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이니셜로 표기를 했다가 실제 이름으로 표기를 했다가 하는 방법은 본인이 만든 기법인가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표시를 하시나요? 이제 알파벳 O랑 한글 발음 O랑이 유일하게 겹치는 음원이라서 이제 그걸 최대한 어떻게든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등장인물 중에 오하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오승호 박사의 딸인 것처럼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스포일을. 네.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계속 알파벳으로 나오다가 나중에 극적인 상황에서 본명을 드러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미술이라는 것이 여기에 차용이 됐을 때 특히 이제 그 재난 상황에서 미술품을 이제 굳이 모아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고 그 따잔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작가로서의 어떤 뭔가 미술에 대한 인식 같은 걸 반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실제로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커다란 재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런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분명히 외국으로 옮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철도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화폐를 사용을 하는데 그 화폐는 결국 사실 종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어지면 결국은 변치 않는 고정자산이 가치를 계속해서 획득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대표적으로 그림, 작품 그리고 이제 귀중품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특히나 미술 시장에 관심이 높은 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예언서 맞네요.
고재욱 작가님이 이 책을 쓰고 난 후로 많은 것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마지막이 이제 깔끔하게 뭐 병이 다 고쳐졌다던가 뭐 인류가 폭망을 했다던가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었어요. 네. 뭔가 이제 여운을 남기는 결말로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집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다 쓴 다음에 좀 아쉬움이 나왔던 게 캐릭터들이 개연성이 너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줬고, 그리고 그 소설의 결말도 그 뒤에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구상을 했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너무 좀 같다. 이건 여기까지 너무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좀 생략했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지금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계시는 것이 또 조만간 책으로 또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작품 할 때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점점 시리즈화돼서 이렇게 이어나가듯이 그런 맥락에서 시각예술과 좀 비슷한 형식으로 뭔가가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어요. 잠깐 그 광고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작가가 90개까지 첫 번째 인쇄를 에디션으로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작품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이 두께의 책값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3만 원이면 이 서점과 또는 윌링앤딜링에서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희와 전시를 할 때 전시 공간이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동시에 벽면에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등장인물이 그려진 모습이 우리가 보통 미술에서는 초상화라는 장르, 그러니까 분야로서 대상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을 이제 여기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소설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이미지로 옮길 때는 조금 다른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캐릭터들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도 명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체격과 어떠한 모습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설정해줘야 되는 시기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를 막 찾아봅니다. 이 비슷한 영화는 뭐가 있을까, 비슷한 이미지 자료들은 뭐가 있을까 찾아서 이제 그걸 많이 참고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실제로 그 그림 보면서 이거 무슨 배우랑 닮았는데 막 이렇게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이 매서우신 분들은. 실제로 어떤 분들은 콕 집어서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어요. 그래서 책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홍대 회화과를 나오셨죠, 그죠? 근데 또 소설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쓰고 계신데 이 소설을 쓰기 전에 또 짧은 단편 소설들도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그때는 뭐 딱히 이렇게 소설로서 발표를 했다기보다 작품하고 같이 프로젝트 안에서 소화를 하셨고 그랬는데 그렇게 글을 쓰게 된 계기? 어머니가 국어 선생님이서 그러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글 쓰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일기 같은 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특히 좋은 작업도 그렇지만 좋은 작품, 미술 작품도 그 작품 이미지보다는 주변에 있는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하거나 알게 되는 게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는 어떤 심리 묘사가 게임인데도 굉장히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재밌구나. 그리고 영화도 찰리 카프만이라는 각본가가 쓰거나 감독한 영화들을 특히 좋아하는데 인생 영화를 꼽으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꼽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감독이 미셸 공놀이라는 걸출한 감독이셨고 연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와 정말 이것은 천재가 만든 거다. 근데 결정적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군대에 갔는데요. 제 군대 행정병을 갔는데 2년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건 컴퓨터 한 대 앞에 앉아서 그 전산 처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설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일기를 쓰다가 2년 동안에 일기만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소설들이 지금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작업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뭐 꺼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시절에 너무 심심해서 글을 쓰셨다는. 그래도 군대가 큰 일을 했네요, 그죠? 글을 쓰실 때 이제 진짜 그냥 뭐 일기처럼 에세이처럼 주변의 잡다한 이야기를 쓴다기보다 스토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평소에 보시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구성들 이런 거에서 크게 좀 감동을 받는 그런 취향의 문제도 취향의 타입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시각예술 작업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쭉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시각 작업과 스토리에 대해서 좀 연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했던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스토리하고 좀 특히나 연결이 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처음 개인전을 했는데 그때 개인전 타이틀이 네버렛미고였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헤어진 옛 연인들의 물건들을 제가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다시 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그 처분 방식에 대한 그 의견을 받고 제가 그걸 실행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40 다 돼서 생각해보면 뭔가 약간 객기 어린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요. 그 프로젝트 제목은 사실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이자 소설에서 좀 따왔었어요. 네버렛미고라는 동명의 소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설 안에서는 그 네버렛미고라는 그 음악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주인공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이 식으로 가져오라는 분이 쓴 소설의 동명의 소설이 영화화 됐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큰 영향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했었죠.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제 처음 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제 첫 개인전이기도 했는데 처음 그 기증 보내주신 분이 라이카 카메라 가방에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바리바리 해가지고 저희 큰 응원이 됐었던 그 경험을 했었는데 그분이랑 어떻게 계속 연락을 하게 됐어요. 작업실이 근처이기도 했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랬더니 그 작업을 했다는. 오, 그러셨구나. 어쩐지 본인이 영화의 주인공 같은 어떤 걸 스스로 연출하거나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게 느껴지는 프로젝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게 렌터블룸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 렌터블룸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할 초기에 서울에 비어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데 왜 둘이 있을 공간은 없을까라는 이제 의문점에서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비어있는 공간에 이제 이동분해가 용이한 큐브 방식의 집을 지어서 일반인 연인분들께 대실했던 프로젝트였고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짤막한 소설을 썼었어요. 그래서 상시 비치를 해놔가지고 이제 참여하시는 그 렌트 하시는 분들이 그 소설도 감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네, 렌터블룸을 보신 분들도 꽤 미술계에서는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에로틱하면서도 뭔가 오타쿠의 방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술 같은 동창 그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2012년이 저희도 미술 쪽에서는 큰 행사인 이제 칸셀 도큐멘트가 항상 열리는 5년마다 열리는 해였는데 같이 졸업했던 유망한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런 궁금증에서 그때 같이 졸업한 친구들 30명 정도를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한번 다시 찾아갔었는데 그때 못 찾아간 친구들도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 친구들이 5년이란 시간 동안 작업을 계속 할지 혹은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갔었고요. 아마 이제 내년이 또 2022년이 되니까 그때 또 찾아갈 예정입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실제로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졸업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미술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고 작업을 계속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좀 활동을 해보고 있는 분도 계셨을 텐데 이제 10년째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상하시다시피 그 5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작업을 안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친구들보다. 그런데 그 작업을 이어오지 않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사회적 기준에서는 훨씬 더 잘 사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뭐 저기 파일럿 자격증을 따가지고 항공기장 그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작업을 계속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게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본인한테 가장 잘 맞고 재밌는 일을 하는 게 또 맞겠죠? 네네. 네. 이쯤에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미술 책방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물건을 돌려준다라는 질문이 딱 던져졌었어요. 사실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헤어진 연인분께 자신의 물건을 전해달라는 분이 4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전해줄 용기가 없거나 모종의 뭐 사건으로 인해서 전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분들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전달을 받는 전 연인이 불편한 마음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핵심이었죠. 나랑 헤어져서 너 잘 사나 보자라는 메시지를 거의 그런 거죠. 본인이 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재밌는 거 좀 이렇게 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으면 몇 개 추천해 봐 주시고 내용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우선 제 프로젝트였던 네버렛미고를 썼던 이시구로 가조의 신작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약간 SF적인 내용이 가미된 소설이 출간되었는데 인공지능들이 에너지원으로 삼는 게 햇빛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설정이 AI가 미신을 믿는 어떤 그런 상황과 그리고 비극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비인간적인 모습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추천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을까라는 마이클 셔먼이라는 분이 쓰신 옛날 책인데 그걸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AI도 미신을 믿는다는 설정 하에서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을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믿는 그런 현상들은 왜 벌어질까에 대한 글인데요.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작가님 작업하고도 연결해서 또 좀 연상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no 질문을 마무리하자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뭐였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네라고 당연한 것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보여지는 그대로가 본인 스스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3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작가님이 소설이라는 거를 쓰고 계시면서 작가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소설가로서의 또 정체성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일종의 부캐? 요즘 유행하는 부캐를 키우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어떤 이제 나는 얼마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믿는 미신은 작가님 뭐 믿는 미신 있으세요? 저는 아까 그 왜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책에서 잠깐 언급되는 게 현명하지 못한 내가 믿는 것을 현명한 내가 보호하려 한다. 계속 그게 맞는 것처럼 이론을 계속 보완한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여기 답변 주신 터널 숨 참고 소원 빌기 약간 왠지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들잖아요. 네, 수피아 이심님이 터널 숨 참고 소원 빌기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터널 지나갈 때 숨을 참으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나 봐요. 그런 믿음을 믿으신 것 같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한테 좋은 거는 믿고 안 좋은 건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은 제가 꿈을 잘 믿는 편인데 이 꿈을 꾸면 뭐 황금똥을 보면은 돈을 뭐 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믿거든요. 그래서 똥꿈 언제 꿔 이런 바람으로 잠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꿈에 나오는 좀 좋은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믿는 미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나에게 영감을 준 사건은? 이라는 질문을 또 하셨는데요. 네. 식물 기르기? 네. 네. 아무래도 요즘에 밖에 나가시기 힘드니까 네. 이렇게 집에서 많이들 식물도 기르시는 것 같아요. 뭐 파도 기르시고. 네, 그렇죠. 아마 뭔가 생명을 다룬다라는 거는 본인한테 되게 큰 의미가 또 생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양진 83? 네. 그죠? 이분은 한 작가의 빨간 붓질 작품한테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댓글을 주신 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영감을 받는 순간에 대해서 그런 걸 제가 만약에 연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관객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면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최근 나에게 영감을 준 사건 있으세요, 작가님? 저는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과 또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양하다. 그리고 세상은 넓다. 자, 아까 작업이랑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질문이 있는데 5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미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곤 하였던 그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해피고 몰젠이라는 분께서는 외국에서 공부. 코로나가 끝났으면 하는 그죠? 그런 기원에서 5년 후에 외국에서 꼭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바람 같은 걸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수피아 20 같은 회사를 다니면 나이 들다. 뭔가 반복되는 삶에 대해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꼭 회사를 그만두라는 그런 책임감 없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계속 하시는 게 삶을 풍요롭게 하니까요. 작가님의 5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울지 마시고. 아마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계속 글 쓰고 미술을 작업하고. 꾸준히 작업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특히 옐로우가 시리즈 몇 번까지 나올지 되게 기대가 돼. 제가 너무 푸시하다. 빨리 쓰겠습니다. 나의 인생 영화 그 이유는? 빅피쉬 아까 1729M님 색감이 예쁨이라고 써주셨는데 저 이 영화 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진짜 색감이 예뻐서 네, 그래서 약간 동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라라랜드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슬프지만 낭만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아주 감흥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자, 그 다음 질문.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달라진 나의 일상은? 네. 화장을 잘 안 하게 되었다. 저도 지금 이 아래는 솔직한 답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를 경계함. 이건 참 슬프죠, 그죠? 네. 근데 이 옐로우 책 안에도 그게 굉장히 긴박하게 이렇게 나오는 씬이 있잖아요. 네. 그 L께서 K와 O를 같이 만나는 장면. 거기에서 어떤 백화점 건물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이 두 모녀를 발견하는 그때 서로를 굉장히 경계하는 거를 되게 묘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딱 기억이 나는 걸로 보아. 그리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전시 덕분에 더 많은 전시를 보는 이건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죠, 그죠? 솔직히 전시장은 참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죠? 뭐 음식점 뭐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미술관들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못하게 돼서 그게 가장 이제 전시 애호가들한테는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식물도 길러보시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 주변에 있는 특히나 가족분들과 이렇게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엔 또 친구들 만나러 많이 다니셔야 되니까 지금 이럴 때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옐로우를 보세요, 집에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옐로우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우리의 생활 패턴이나 이 삶이 참 많이 바뀌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더 풍요롭게 그 전보다 더 풍요롭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예술가로서
이 코로나 시대, 이 답답한 시대에 네. 어떤 또 자세 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 하네요. 처음에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이런 마인드였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서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갇혀있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험난한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삶을 다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다들 이 답답한 시국에 행복하게 그래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면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